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유부남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린 여자이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의 소개로 아내와 만나서 약 1년간의 연애 후에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 및 상견례 자리에서 저와 동갑내기 처형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저와 아내가 연애할 당시에 처갓집에 여러 번 갔었지만 그때는 처형이 해외에서 유학 중이어서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성격도 너무 좋으셨고 동갑이라서 그런지 편하고 좋았습니다. 게다가 같은 나이라서 그런지 대화나 아는 것들에 대해서 통하는 것도 많았고요. 저희가 결혼하고 몇 개월쯤 지났을 때쯤 처형이 유학을 끝내고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도 더 할 상황도 못 되었고 게다가 거기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려던 분과도 헤어지면서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시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한동안은 처갓집에서 장인 장모님과 지내시다가 답답하시고 힘드셨는지 저희 동네 근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직업도 없고 통역 및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집에만 계십니다. 좋은 자리를 몇 번 소개해 드렸지만 그동안 공부만 하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했다면서 일단 놀면서 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혼자서 집에만 있으니 엄청 답답하고 심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랑 벌써 얼큰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똑바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고 집이 떠나가라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도 어디 가서 흥으로 안 뒤처지는데 처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흥자매들인데 요즘 시국에 노래방을 못 가니 집에서 이러고 노는 것 같았습니다. 어지러 놓은 거 치우고 다 먹은 거 정리하고 밥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니 다른 안주 시켜서 같이 술 마시고 놀자고 둘이서 있는 애교 없는 애교 다 부리는데 별 수 없이 다음날 출근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신나게 마시고 놀았습니다. 결국 그 둘은 만취를 하였고 침대에서 둘이서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광란의 술파티 흔적들을 정리를 하고 거실에서 잤습니다. 다음날 제가 출근할 때까지 못 일어나길래 해장하라고 콩나물국까지 만들어 놓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늦은 오후쯤 다 돼서야 아내와 처형에게 미안하다고 잊어달라고 여러 문자들이 왔습니다. 그 일이 있는 후부터 처형이 즐거웠는지 저희 집에 자주 놀려왔습니다. 물론 놀려올 때마다 만취 술판을 벌인 것은 아닙니다. 커피와 케이크를 두고 몇 시간의 수다도 하고 슬픈 영화를 보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그 밖에 게임도 하면서 나름 둘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찾아오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지난번에는 일주일 내내 놀려왔습니다. 저도 퇴근하면 쉬어야 하는데 퇴근하고 온 남편 저녁상까지 아내가 차려주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아내와 처형 술상을 차리게 하고 심부름 시키고 같이 놀자며 쉬거나 잠도 못 자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처형의 유학 생활로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이렇게 만나서 요즘에 고작 몇 번 만나서 논다고 뭐라고 하니 너무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하고 이야기한 건 아닌가 싶어서 미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내가 없을 때입니다. 처음에 놀려올 때는 아마도 아내와 연락을 해서 아내가 집에 있는지 퇴근은 하였는지 확인하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주 놀려오다 보니 저와도 더 친해지고 편해졌다고 느끼시는 것인지 아내가 없을 때도 놀자면서 불쑥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씻고 화장실에서 그냥 나왔는데 처형이 거실에서 술상을 만들고 있던 적도 있습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건지 편해서 그런 건지 남자 몸이 다 거기서 거기라면서 편하게 방에 들어가서 옷 입고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아내가 온 다음에
제 몸을 본 것을 무슨을 코미디 프로그램 본 것 마냥 둘이서 웃고 장난치는데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그래도 그들이 즐겁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다 몇 개월 전에 아내는 처형이랑 둘이서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하였지만 이런저런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설득을 하는데 뭐 반대할 마땅한 이유도 없었고 결국 용돈까지 챙겨주면서 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 큰 성인 둘이고 일주일 다녀오는데 뭐 별일 있겠나 싶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도 보내주고 영상통화도 걸어주고 중간중간 고맙다는 메시지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4일쯤 지났을 때 다급한 목소리로 처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사진 찍으며 장난치고 놀다가 아내가 계단 밑으로 여러 바퀴를 구르면서 떨어졌고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갔고 여기저기 다쳤다는 안내와 함께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척추신경이 크게 다쳐서 하반신 또는 전신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장인 장모님도 병원에 오셨습니다. 12시간이 넘은 수술이 끝나고 아내는 온몸이 퉁퉁 붓고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2달이 넘는 병원 생활을 한 후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삶의 의욕을 잃어갔고 처형은 저를 볼 때마다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퇴원 후 몇 개월은 제가 회사에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예전에 웃음이 많던 모습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처형은 매일같이 저희가 재활 및 심리치료를 받으려 집을 비우는 시간에 와서 청소, 빨래, 음식 등 집안일을 하고서는 조용히 갔습니다. 도저히 미안해서 저와 아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처형에게 별도의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미안한 만큼이나 처형을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아내와 같이 TV를 보는데 아기 및 출산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TV에 나오는 아기를 보고 귀엽다는 말을 했는데 아내가 조용한 목소리로 아기 가지고 싶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거기서 아니라고 정신을 차리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당연히 좋다는 제 속마음을 말해버렸습니다. 순간 큰 실수를 했음을 인지했지만 아내의 별 반응이 없길래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 순간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방에서 잠깐 PC로 회사 일을 보고 있는데 아내의 화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처형에게 전화해서 언니 때문에 아기도 못 가지게 되었다면서 어떡할 거냐고 자기한테 왜 그랬냐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처형은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들어와 뭐 하는 거냐며 아내의 전화를 빼서 처형에게 대신 사과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언을 한 거라며 미안하다고 잊어달라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형을 향한 아내의 원망과 하소연은 끝나지 않았고 결국 처형이 저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회사도 못 가고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 혼자만 집에 둘 수도 없으니 처형이 와서 다 챙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용서도 받고 동생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고맙지만 처형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형의 결심은 확고했고 그날 저녁 처형은 모든 짐을 들고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내는 처형이 안 나가면 본인이 집을 나가겠다며 저에게 소리를 쳤고 제가 설득을 하려고 하자 소리를 지르며 장모님에게 살려달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래서 달려오신 장모님도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에는
결국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처형이 아내를 돌보고 있지만 아내는 아직도 처형에게 원망과 화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저에게 정말 아기가 너무 가지고 싶으시면 제 아내 대신 낳아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면서 처형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만하고 용서해 주라고 하였더니 저도 똑같은 놈이라며 외로울 때 언니랑 하면서 아기도 낳으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좋은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차 유부남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제법 자리를 잡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랑은 소개팅으로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하였습니다. 현재 아내는 임신 중이어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처제도 와 있었고 아내랑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학자금 대출은 갚아야 되는데 취업이 되질 않아서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졸업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취업을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 회사를 지원해보라고 하였더니 지금까지 이력서만 500곳도 넘게 넣었는데도 잘 안된다고 속상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저희 회사에 일할 자리 없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테리어 소품 및 가구를 유통 및 제조를 하고 몇 개의 직영 매장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사장이지 지금도 현장 설치도 하고 공장에서 제조도 하고 자재를 사려 다니고 이 일 저 일 구분 없이 사장도 모두 다 해야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작은 회사에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켜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취업 관련해서 부탁을 해보았지만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다들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아내와 처제에게 힘들 것 같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간절하게 부탁을 계속하여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오기로 했던 신제품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지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 및 가구들이 생산 코스트 때문에 해외 생산이 많아 해외 출장이 많은 편입니다. 현지 업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는데 그날따라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꾸 불량이 나다 보니 저는 저대로 업체 관계자는 관계자대로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중국어를 전공한 처제에게 전화를 하였고 전화로 즉시 통역을 하면서 일을 잘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신제품도 문제없이 잘 생산이 되었고 추후 생산 일정도 잘 협의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길에 처제 선물도 사서 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 처제 도움을 받게 되었고 같이 창업한 친구들과 상의한 후에 해외 소싱 담당자로 처제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제는 너무 고맙다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다며 언제든지 해외 출장을 나갈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처제는 처음에 와서는 제조도 조금 해보고 설치도 조금 해보고 자재도 사려 다녀보고 매장에서 손님 응대도 해보면서 전반적인 회사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난 후부터 해외 소싱 및 해외 업체 관리 업무를 주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어가 자유롭다 보니 확실히 업무 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처제는 해외 출장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같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지가 우기라서 수시로 비가 많이 올 것은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고
저희는 베트남 남쪽 지역에 약 2주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길은 없어지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전화 및 인터넷도 안 되고 식사를 제때 하는 것만으로 감사할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텔을 잡고 지냈지만 멈추지 않은 비에 호텔도 침수가 되면서 현지 업체 기숙사 방에서 비가 멈추고 호치민 시내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 등 별도의 공간도 없는 그곳에서 처제와 약 10일이나 같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멍하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꽃갈가 있는 것조차 불편하였고 전기는 수시로 정전이 되어서 어둡게 있었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간간히 인터넷이 될 때 메신저로 한국에 안부를 보내고 간단하게 업무 관련 대화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처제와 대화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처제도 저도 서로에게 편해졌고 어느 정도는 편한 복장으로 벗고 있었습니다. 맥주와 그 나라 전통주를 마시다 보니 몸은 더워졌고 전기는 나가서 에어컨도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싶어도 거세게 비바람이 쳤기에 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움직임이 불편해서 깨어서 보니 처제가 속옷도 입지 않은 채 저를 끌어안고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자 처제도 일어나면서 왜 그러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왜 안 입고 있냐고 묻자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면서 기억이 안 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술 기운에 옷 벗기 완게임을 했고 결국 처제가 다 벗게 되었고 제가 처제랑 강제로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더니 정말 기억이 안 나냐면서 결국 어제 처제가 허락을 하였고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제도 너무 좋았다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너무 당황스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호치민으로 나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몇 번이 잠자리를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원래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는 형부와 처제로,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말입니다. 그 후로 출장이 잡히면 처제는 저한테 또같이 안 가냐고 묻는데 참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최근에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처제랑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뭔가 통했는지 집에 가봐야 된다며 둘이만 빠져나와 와인 한 병을 사들고 모텔에 간 적도 있습니다. 물론 모텔에서 관계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 처제에 대한 제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아내와 얼마 있으면 태어날 아이가 싫거나 헤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낮에 회사 메신저로 처제의 노골적인 만남의 요구와 대쉬가 오고 있는데 정리하고 거절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저도 처제의 저런 행동이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제가 정리하자고만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제와 고깃집을 동업하고 있는 30대 싱글남입니다. 지금은 처제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가끔씩 너무 어색합니다. 그 이유가 곧 결혼할 아내를 만나면서 처제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처제를 알고 지내다가 처제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제와 저는 대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조리학과를 나온 저희는 각자 일을 하다가 의기투합을 해서 동업으로 작은 고깃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각자 잘하는 음식과 일했던 경험을 통해 가격 대비 맛있고 알찬 메뉴 구성을 갖춘 고깃집으로 운영하다 보니 빠른 시간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3년 만에 처제와 둘이서 시작했던 작은 고깃집이 2층짜리 대형 고깃집이 되었고
곧 2호점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물론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 처제에게 아내를 소개받아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보지 말아야 될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요즘 2호점 인테리어 및 오픈 준비로 저는 주로 2호점에 일하고 있고 처제가 1호점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오후 늦게까지 2호점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퇴근하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본점을 지나가는데 영업이 끝난 시간인데 흐릿하게 불빛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분명 처제가 모든 일을 마치고 퇴근한다고 하였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불빛이 너무 신경이 쓰였습니다. 퇴근했다던 본점은 문이 열려 있었고 주방에서는 사람의 인기척도 들렸습니다. 조용히 가서 보니 처제와 가게 직원이 아주 진한 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엄청 놀라서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그 둘을 띄워놓고 싶었지만 그 둘의 복장도 불량했기에 나중에 사이가 너무 어색해질 수도 있기에 일단 꾹꾹 참으면서 그 둘의 대화를 한참 듣다가 조용히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서재는 결혼도 안 했고 다 큰 성인이기에 남자를 만나서 뜨거운 데이트를 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게 직원은 아닙니다. 작은 매장에서부터 저희와 처음으로 같이 일을 시작한 직원이고 몇 년을 함께 해왔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도 있고 심지어 애도 둘이고 곧 셋째도 태어나는 유부남입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한 아내한테 말을 하면 무조건 난리가 날 것 같고 그 직원을 해고하자니 오랫동안 같이 일한 세월과 경험이 있기에 업무적으로 손해도 크고 해고한다고 해서 처제와 관계가 무조건 정리된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만 하다가 다음날 그 직원에게 일 끝나고 같이 술이나 한잔하기로 일단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직원으로 보기로 한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혹시 처제가 같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나 처제가 따라서 같이 왔습니다. 그 직원과 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서 아내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재와 직원은 절대 자기네들은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서 저 보고 오해라고 하였지만 제가 어제 본점에서 본 것들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자 멘탈이 나갔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바쁠 때마다 가끔씩 매장에 와서 일을 도와주었기에 그 직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유부남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그 둘을 보면서 아내는 어떡하려고 둘이서 그랬냐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고 다른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냐고 저에게 묻는데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직원에게도 데이트하는 장면을 걸린 적이 있다면서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은 했지만 잘 지켜졌는지 모르겠다고 처제가 말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렸고 별다른 결정이나 소득 없이 그날의 자리를 끝이 났습니다. 아내는 처제와 같이 집에 들어갔다가는 큰 싸움이 날 것 같다면서 제 집으로 같이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와 맥주를 마시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론은 처제와 그 직원이 헤어지지 않으면 끝없는 논쟁에 불과했습니다. 다음날 처제는 몸이 아프다면서 매장에 나오지 않았고 그 직원도 자기 할 일은 하고 있지만 저와 거리를 두면서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며 화도 내고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 둘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장 정리 및 마지막 할 일을 하고 매장을 나오는데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제와 헤어지고 매장도 그만두겠다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면서 공과 사는 정확히 구분해서 처리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이 문제만큼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기혼자 직원들끼리 만나는 것이었다면 매장을 그만둘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것에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분명 그 만남은 사적인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제와 관련된 문제이고 처제와 직원 간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만두게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공적으로 따져볼 때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경험도 많고 손발이 잘 맞는 직원이 그만두는 것은 큰 손해가 맞습니다. 일단 그만두는 것은 생각해보자며 내일도 변함없이 출근해달라는 말과 함께 헤어졌습니다. 아내는 왜 그 직원을 붙잡았냐면서 저한테 따졌지만 당장 그 직원이 빠졌을 때에 생길 여러 문제점들이 너무나 뻔히 보였습니다. 처제도 이야기를 들었는지 형부인 제가 하라는 대로 따르겠다면서도 그 직원의 퇴사를 잡아줘서 고맙다는 식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유능한 직원을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처제와의 만남도 유지하게 할 수도 없으니 2호점에 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처제가 가서 일을 하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일단 본점은 손님도 많고 직원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라서 그 직원을 2호점으로 보내는 것도 그만두게 하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2호점이 처갓집에서 거리도 있고 대중교통으로 가는 길도 안 좋아서 아직 차가 없는 처제가 다니기엔 너무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기는 했는데 다 큰 성인들이 밖에서 몰래 만난다면 막을 방법이 없으니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도 있지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처제를 친동생이 아니라서 가족이 아니라 고깃집 사장님 입장에서 만일 처리한 거라며 제 원망은 하지만 딱히 아내도 좋은 방법을 제시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둘의 약속이 잘 지켜면서 정리되기를 바라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노총각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일반 공병이었지만 차출이 되어 취사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동네에서 유명한 식당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요리 관련 자격증이나 학벌은 없었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나름 그 식당에서 자리를 잡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짬짬이 남은 시간을 투자해 한식, 중식, 일식 등 조리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보냈습니다. 30대에는 내 가게를 가지겠다는 목표로 도전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모은 돈과 대출로 작은 푸드트럭을 시작했습니다. 휴게소, 졸음쉼터, 공연장, 경기장, 박람회 등 나름 스케줄을 짜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열심히 한 덕분에 푸드트럭이 9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푸드트럭들과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하고 있고 급식 관련 업체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아직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본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들 놀 때 일하는 업종이다 보니 친구들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몇 안 남은 친구들과 처음으로 같이 동창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창들이기에 반갑기도 하고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안부 인사 속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 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동창회와 모임에 나가니 이제 다들 잘 알고 어색함 없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니 돈을 빌리러 나온 친구들도 저한테 왔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지만 친구들과 돈 거래를 하면 결국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지갑에 있는 돈을 주며 여윳돈이 없어 못 빌려줘서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불쾌하다며 화를 내고 가는 놈도 있었고 고맙다며 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동창회 모임 중에 돈을 빌리러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남편과 이혼했는데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같이 있다 보니 직장도 못 구했고 그러다 보니 병원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 제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자친구였습니다. 벌써 시간이 약 20년이 지났는데도 심장은 떨렸고 설렜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눈에는 그 친구가 예뻐 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돌려 말하며 거절했을 텐데 명함을 주며 내일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퇴근하고 저녁을 먹기로 만났습니다. 나름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사정을 들었습니다. 필요하다고 했던 돈만큼은 이미 뽑아서 그 자리에 나갔고 밥을 먹으며 빌려주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새로 내는 가게 지점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를 하였지만 아픈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고 기다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은 며칠씩 일을 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일을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고 새로 내는 가게이기에 제가 직접 가서 서빙 및 조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매장에서 시끌시끌한 것이었습니다. 나가보니 여자친구는 어떤 놈에게 머리채가 잡힌 채 질질 끌려 들어왔습니다. 일단 여자친구부터 구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놈에게 물었더니 오히려 저한테 자기 마누라랑 놀아난 게 너냐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돈 없고 가난하면 그렇게 돈으로 유혹하고 마음대로 남의 마누라 데리고 놀아도 되냐며 깽판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찰 불러 일단 그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남편에게 상간남 고소장을 받았고 경찰에는 성매매 관련해서 조사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서를 가보니 엄마 병원비라며 빌려준 1,000만 원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하면서 안 갚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성매매 대가로 준 돈으로 둔갑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여자친구는 어떠한 설명과 해명도 없이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매장 공금도 많이 횡령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큰 배신감과 황당함에 멍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황을 설명하였고 증거를 모으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동창회 내에서는 파렴치한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그들은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번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각종 증거들 덕분에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 공금횡령 등 각종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제서야 선처해 달라며 연락이 먼저 왔지만 이제는 제가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해는 풀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저에게 온갖 욕설과 비하했던 동창회도 더 이상 안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여자한테 제 아이를 임신한 것 같다며 남편이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해서 살겠다고 자기만은 선처해 달라고 가게에 찾아왔지만 경찰을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순간 진짜일까 고민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볼 때 저것도 거짓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 몇 개의 소송 진행 중이지만 큰 변수가 없으면 제가 승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에서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없어서 빌려준 돈이나 횡령한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인생에 큰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제 황당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혼자 속으로 삭히려 하니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동안 친구들과 모은 회비로 베트남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첫 해외여행이기에 신나게 놀고 있을 때 해외에서 만나서 그런지 빛이 나는 한국인 여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팅을 하게 되었고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도 같았고 자유여행으로 온 것으로 똑같이 남은 4일 동안 같이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남자 셋, 여자 셋으로 여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성격도 외모도 너무 마음에 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여행 하루 만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여자친구랑 바로 헤어져도 될 만큼 제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일단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 한국 가서도 이렇게 6명 자주 뭉치자고 할 정도로 여행도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물론 한국 와서도 새 여자친구와는 잘 만났으며 솔직하게 여자친구가 있고 곧 정리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화를 내었지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고 제 진심을 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원래 여자친구에게는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원래 여자친구도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기에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자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너무 미안하였기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 여자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밥도 먹고 술도 같이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을 적당히 먹고 헤어졌어야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집에서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일어났고 핸드폰을 확인하니 새 여자친구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술이 원수라고 자책하면서 전 여자친구를 깨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지만 둘 다 과음을 했기에 숙취가 심했고 짬뽕으로 해장만 하고 집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짬뽕을 먹고 있는데 새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되니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믿음을 이렇게 배신을 하냐며 소리를 질렀고 전 여자친구에게 이것저것을 집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 이야기하다 보니 술을 과음하게 되면서 제 집에 자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이미 안 들리는 상태였습니다. 입장이 바뀐 상황이었어도 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두 여자가 서로를 알아보는 것이었고 갑자기 둘이 언니, 동생! 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둘이 친자매였습니다. 그것도 잠시 내가 먼저 만났네, 우리는 어떻게 만났네, 우리는 더 잘 통하네 등등 하면서 다시 싸우기 시작했고, 말려보았지만 더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나서야 그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 후로 서로가 치울 테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또 싸움이 붙었고 결국 둘 다 내보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솔직하게 있었던 모든 일을 적어서 둘 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계속 만나고 싶다고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둘 다에게 연락이 없어서 헤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달쯤 지났을 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새 여자친구가 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녁도 준비해 놓고 청소도 빨래도 다 해 놓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지만 계속 만나고 싶다며 자기도 저를 사랑하니까 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에 와인도 먹고 잠도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심스럽게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원래 여자친구였던 언니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지우려고 했지만 도저히 지울 수가 없다며 낳아서 혼자 키우겠다고 집을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안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본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본인도 저를 너무 사랑하지만 언니랑 뱃속에 있는 조카를 모른 척 할 수 없다며 언니한테 연락을 해주면 안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헤어지고 언니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전 여자친구는 안타깝지만 솔직하게 지금 새 여자친구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헤어지고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라는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 여자친구도 충분히 많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을 고민하였지만 명쾌한 답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여자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지낼 곳은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헤어졌는데 왜 연락하냐고 차갑게 대답하였지만 소식을 다 들었다고 어디 있냐고 보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설득 끝에 가서 만났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고 일단 모든 짐을 다 챙겨서 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절대 아이를 포기할 수 없으니 지우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다며 힘들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새 여자친구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고맙다고 하면서도 아쉽고 섭섭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2달 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은 하였지만 제 마음속에 아직도 처제가 남아있는 것을 아내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처제가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것도 양보하고 결혼을 부탁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조용히 처제와 둘이 있을 수 있게 자리를 비켜줍니다. 처제도 가끔 둘이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지만 무언가 모르게 답답합니다. 현재는 제 집에서 신혼집을 꾸미고 살고 있으며 처제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아이가 생기면서 아내와 결혼은 했지만 처제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처제와 만남을 가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멈출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된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그 어떤 여자보다 아내가 제일 좋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연애와 급한 제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결혼과 동시에 아내의 단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인 단점들은 잦은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고 결혼 반년 만에 각방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성격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삶의 태도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적도 없고 본인 먹은 것도 먹다가 흘린 것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잘 씻지도 않아서 가끔씩 군대에 맡았던 그 냄새가 아내한테 날 때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는 것도 치우는 것도 제가 대신해 줄 수 있지만 냄새 날 정도로 안 씻는 것만큼은 제발 스스로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였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를 없어졌고 그나마 있던 정마저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제 직장 문제로 1년 정도 저희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방이 2개짜리 집이라 다시 아내와 같은 방을 쓰고 처제에게 방을 하나 내어줘야 할 상황이었지만 여자들은 짐이 많으니 큰 방을 같이 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안방에서 아내와 처제가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결혼한 이후에는 좀 변했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라면서 도저히 이렇게 같이 못 지내겠다며 안방을 치우고 냄새도 빼고 정리를 해줄 테니 아내 보고 며칠간 친정집으로 가서 지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치울 것이 없다며 안 간다고 하였지만 1살 어린 처제의 강력한 샤우팅으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날부터 처제는 거실에서 지내면서 안방에 있는 각종 쓰레기부터 치우면서 돼지우리 같았던 곳을 다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복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여러 번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아내가 저한테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데 참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아내와 이혼만 안 했을 뿐 거의 남남인 수준이었지만 아직도 아내에 대한 마음이 애틋한 것처럼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방도 치워준다면서 들어왔는데 잘 정리되어 있고 깨끗한 방을 보면서 어떻게 둘이 만나서 결혼까지 했냐며 처제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안방을 치우는 처제를 보면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이 치우고 버리고 하다 보니 처제와 더 친해졌습니다. 대망의 청소 마지막 날 땀도 엄청 나고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몸도 풀 겸 처제와 같이 문제의 찜질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찜질방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각자 씻고 찜질복으로 입은 뒤에 만났습니다. 계란과 식혜 등으로 배를 채우고 같이 찜질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뜨거운 찜질방 안에서는 덥고 힘들어서 잘 몰랐는데
나와서 보니 처제가 땀을 많이 흘리면서 옷들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실수였는지 원래 안 입는 모르겠지만 상의 속옷을 입지 않아 유독 특정 부위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척 행동을 하였지만 너무 민망해서 시선이 불안하게 움직였고, 처제도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본인의 특정 부위의 또렷함 때문에 제가 민망해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제는 잠시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습니다. 급하게 속옷을 챙겨 입고 온 것 같았습니다. 찜질을 끝내고 나와서 집에 걸어가는 길에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려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술집에 앉아서 외투를 벗는데 또 처제가 상의 속옷을 안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입는 속옷이 땀에 다 젖어서 안 입었을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또렷함과 움직일 때마다 몰랐던 처제의 거대함이 보이는데 술도 한 잔 마셔서 그런지 대화에는 집중이 되지 않고 자꾸 그곳으로 시선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국가를 속으로 부르며 고통의 시간을 간신히 버티다가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제가 취가 올랐는지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팔짱 끼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처제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려가 키스와 과감한 터치를 하였습니다. 처제는 하나의 망설임 없이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 숙박업소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하나도 어색함 없이 처제와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처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모두 아내와 비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내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서서히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처제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다는 듯 처제도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없을 때마다 참아왔던 감정과 욕망을 숨김없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지낸 시간이 1년이 되었고 처제가 처음 들어올 때 같이 살겠다며 약속했던 기간도 지났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숨기면서 지내는 것도 힘들고 아내와 이혼하자마자 처제와 같이 사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처제는 일단 이렇게 지내보자는데 항상 참으면서 기회만 기다려야 하는 것도 처제가 거실에 같이 있는데도 아내가 관계를 가지자면서 가끔씩 신호를 보내는 것도 불편합니다. 제 마음에서 아내는 완전히 떠난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더라도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처제와 끝까지 잘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연들을 보다가 익명이 보장되는 이곳에서 제 이야기라도 말하면 그나마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30대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재작년에 아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주말마다 만나는 주말 부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장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처제가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였고 아내는 처제가 혼자 지내는 것이 걱정이 된다며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고 현재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처제는 대학생이었는데 그 일 이후 휴학을 신청해서 현재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답답할 때면 언니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심심하면 제가 있는 서울로 올라옵니다. 퇴근길에 처제와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집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내를 보려 내려갔다고 생각하고서는 혼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처제가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상태로 택시를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던 같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같이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동창회, 친구 모임 등이라고 하길래
집에서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기에 별다른 잔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 말리고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매번 만취해서 들어오고 필름이 끊겨서 전날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기억은 못하였지만 처제의 상황과 마음이 이해가 되었기에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하루는 속옷 차림으로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길고양이 새끼들만 있는 것이 불쌍해 보여서 춥지 말라고 벗어주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얌전히 걸어온 것이면 다행이겠는데 어디서 넘어졌는지 사방팔방 까져서 들어왔고 벗어주고 나서 처제도 나름 추웠는지 이상한 박수랑 쓰레기들을 두르고 왔습니다. 그러니 온몸에서 악취도 나고 더러운 것도 묻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알아서 케어를 해주었을 텐데 아내는 없고 그렇다고 다 큰 처녀를 제가 벗겨서 씻길 수도 없고 안 씻기고 약을 안 발라주자니 상처가 더 날 것 같고 참 난감하더군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지만 차마 결정은 못 내리길래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못 볼 꼴 다 본 상황인지라 가볍게 샤워를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약도 바르고 밴드도 붙여주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처제도 스스로 그런 난감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처음에는 아내도 처제를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더니 자꾸 반복이 되자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제가 낮에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퇴근하는지 저녁은 먹고 오는지 묻길래 일찍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예정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역으로 처제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싶은 거 없다며 퇴근하고 집에 일찍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축구 경기도 있고 처제가 좋아하는 치킨과 생맥주를 도착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아직은 많이 미흡해 보이지만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바로 느껴지는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구석에 치킨도 올라와 있었고요. 처제에게 저녁을 준비할 줄은 몰라서 치킨을 시킨 거라고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분도 좋고 고맙기도 해서 겸사겸사 처제와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먹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진열장에 있는 양주도 꺼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처제가 정신을 차리고 마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취기가 오르는 것 같더니 결국 저를 못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술까지만 먹으라고 더 이상 술이 없다고 하였더니 본인 방에서 소주를 여러 병 꺼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히 먹다가 잠들겠지 싶어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게다가 다음날이 주말이었기에 늦게까지 처제가 말썽을 피워도 다음날 회사를 안 가니 늦잠을 자면 됩니다. 역시나 술은 처제를 삼켜버렸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참 동안 주사를 부리더니 이제는 저한테도 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다 받아주었습니다. 진상의 끝을 달리다가 피곤한지 자려고 방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대충 정리하고 저도 방에 들어가서 축구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자고 있는데 아내가 집에 왔습니다. 거실을 보고 기겁을 하면서 저보고 절대 나오지 말라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처제는 알몸으로 거실에서 누워 있었고 냉장고는 문이 열려 있고 카페트에는 오줌도 있었습니다. 처참한 것일 꼴을 보면서 할 말이 없더군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심이 한가득 담긴 아내의 잔소리와 함께 처제의 등짝 스매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몇 시간을 치웠고 저는 오줌에 쩔어버린 카페트를 들고 대형 세탁기가 있는 빨래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처제는 아내 손에 이끌어 지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내가 주말에 올라올 때 가끔 같이 옵니다. 현재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매일매일 아내랑 같이 있고 게다가 아내 숙소가 있는 곳이 많이 외지고 차가 없으면 나가기도 힘든 곳이라서 집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복학해서 학교를 다닐 예정인데 다시 같이 살 생각을 하니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곳이라서 황당한 제 사연을 남겨봅니다. 친구들한테 차마 못했던 말인데 사연을 쓰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